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일로 문자로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좀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는 제 이름은 이지민인데 홍영철 변호사 책으로 할 거예요. 제가 책이 아직 없어서 그 홍영철 변호사도 옛날에 제 수업을 들었던,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고, 사실 뭐 여기도 홍영철 변호사 추천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동차를 대비해야 되니까 잡설 다 빼고 일단 동차 대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첫째 2차 공부잖아요. 2차는 좋은 점이 있어요. 쓸 수 없는 건 안 보면 돼요. 어차피 이해하는 건 소용없어요. 써야 돼. 2차 시험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쓰실 수 없는 건 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분량 주는 거야. 그걸 읽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땅 가고 할 게 많은데 그걸 읽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서 쓸 수 없다. 버려야 돼. 쓸 수 없는 건 당연히 버려야 되고, 쓸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2차 시험이니까 일단 첫째 꼭 기억하세요. 쓸 수 있는 것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 형소법에서 꼭 써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 교재에서 정리할 건데, 이 교재로는 뭐가 나오든 꼭 써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인 거, 이제 의의나 어떤 개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제가 분량을 최대한 줄여서 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그 외우는 부분은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교재에서 필수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이 필수 내용을 정리해야 꽈락이 안 나오세요. 그리고 답안지가 보기가 좋아요. 필수 내용을 딱 정확하게 써야 답안지 보기 좋아요. 그러면 이 채점자 사람 이상 꽈락을 못 줘요. 이래겠어요? 채점자 꽈락을 주는 가장 경우는 이상한 소리 쓰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정확하지 않은데 헛소리 쓰는 거. 이거는 거의 이제 꽈락으로 연결되는데, 교재에 있는 필수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면 적어도 꽈락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리는 건 뭐냐면, 오늘 자료 받았죠? 판례가 시험에 나와요.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강의 좀 하면서 하는데, 판례를 그대로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적으실 수 있다면 고득점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출발점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판례 중이나 여기 교재에서 찍어서 판례가 나오면 초대박. 그거는. 근데 법무사는 특히 판례를 쓸 걸 요구해요. 문제 자체에 판례가 있다면 그것도 쓰세요. 이렇게 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판례를 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판례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이는 안 드릴 거고, 최대한 내용을 줄여서 판례를 드리긴 할 건데, 이 판례를 답안지 쓰시는 게 이제 가장 득점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필수적인 내용을, 교재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쓰고 판례를 통해서 고득점을 노린다. 이게 우리의 이제 기본 전략이에요. 이제 우리가 몇 회죠? 정치 우리 몇 회 수업이지? 12회 수업을 들으시고 한 타임만 한 2시간 정도만 복습하시면 제가 여러분 괄학은 안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적중의 귀재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객관식도 다 맞춘다는 어떤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주관식 따위는 일도 아닌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제가 쓰자는 것만 쓰시면 절대 꽈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꽈락을 말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득점해야 되니까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작업이야. 판례를 두세 줄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나쁜 답안지는 판례는 긍정설 이따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판례 안 상한 사례법 없어요. 판은 이러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짚어드릴 거고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교재의 필수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암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게 법전을 활용해야 돼요. 법전. 그래서 법전을, 시험용 법전을 꼭 하셔야 돼. 시험장에 있는 법전 하셔가지고 법전을 빨리 찾아야 돼요. 사실은 법전만 잘 써도 꽈락이 안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법전을 잘 찾아서 잘 써도. 그 비근한 얘가 작년에 배상명령이 나왔어요. 미친놈들인데 배상명령.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배상명령이 나오면 좌절해요. 안 나온 게 강사 이 돼지 새끼 막 이제 이 새끼를 가서 시험 끝나서 이 새끼를 잘난 척만 더럽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끝난 다음 패도 되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 일을 갈면 안 됩니다. 마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흥분하면 지는 거야. 근데 배상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소촉법을 찾는 거, 소송촉진특례법, 소촉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면 배상명령은 잘 배워? 요 배상이 뭐죠? 손해배상이잖아. 손해배상은 형사예요, 민사예요? 민사예요. 민사야. 근데 여러분, 민사에서 명령한다면 형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명령은 민사와 형사가 결합된 형태지. 그러니까 민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형소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소송촉진 특례법에 있죠. 소촉법 조문만 찾아서 조문만 써도 꽈락이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첫 번째예요. 얘네 조문만 찾아서. 근데 이제 되게 모르니까 막 이제 좌절하는 거예요.
뭐 배상명령은 배상을 명령한 제도이다.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렇게 쓰려면 잘 이래서 안 쓰는 게 나아만. 그게 뭐야? 그거는 안 쓰는 그렇게 쓰려면 그건 최종자 이승에 날 논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조문을 써야지 그걸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냈을 때는 브리타가 나왔을 때는 브리타를 묻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돼요? 브리타를 묻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묻는 건 뻔해요. 배상명령은 형사와 민사가 결합되어 있잖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배상명령에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결정이 나면 불복할 수 없어요. 이제 민사로 가면 돼요. 그것만 쓰면 고득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한 거예요. 아니, 그래 단 한 줄을 쓰면 되는데 이제 셋째 출제가 그것만 볼 테니까 그것만 딱 쓰면 되는데 그거를 못 쓰니까 이제 꽈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타가 나서 이걸 왜 냈을까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이제 올해 그러면 항상 이런 짓을 하니까 약식명령이 예상이 되는데, 그죠? 약식명령. 그러면 약식명령이 나오면 약식명령은 일단 약식명령은 뭐 너무 빠른가? 서면심리를 해서 재산형을 부과하는 거예요. 개념절 때 재산 부과하는데 이게 형소법 맨 뒤에 있어요.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400조 뒤에 있다고. 그걸 찾으면 일단 이기는 거야. 일단 약식명령이 나오면. 이해되세요? 그 약식명령이 몇 조에 나면 찾아볼까? 찾아야니까 뭐 차분하게 뭐 마음이. 왜냐면 이제 올해 작년에 배상이 나왔으니까 약식명령이 예상이 된다고요? 자, 그렇지. 그걸 찾아야 돼요. 네? 너무 빨라요? 제가 말이 빨라요. 네, 제가 그 강소 치명적인 단점인데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글씨를 더럽게 써갖고 이따위가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따위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배상명령은 찾는 게 일단 그래서 올해 이제 할 건데 448조부터 있습니다. 그렇죠. 48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써야 될 말이 뭐냐면 뭐 여기 뭐 검사의 청구, 그다음에 공판 절차 없이에다가 여러분 장사하고 공판 절차 없이 치고 서면심리라고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약식하면 서면심리입니다. 뭐라고요? 서면심리. 공판 절차 없이 해서 여러분을 서면심. 왜냐면 거기 449조 있잖아요.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약식명령을 낸다면 뭘 내겠습니까? 공판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옆에 써볼게요.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나오면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서면으로 심리하니까. 공소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래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서면을 제출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453은 정치재판 청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올해 나올 수 있는 건 뻔하죠. 그래서 450조 2가 올해 예상 문제예요. 보이세요? 450조 2. 이거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형종상해 금지. 보이십니까? 변형된 불변금입니다. 변형된 불변금. 그러면 전 이게 올해 나올 것 같은데 변형된 불변금이 아니라 불이익 변경금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지? 불이익 변경금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너무 빠르긴 한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형소법에는 모든 불복이 있는데 오늘 불복을 정리할 건데 불복이 있잖아요. 이 불복은 항상 잊지 마세요. 피고인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 요걸 기억해야 돼요. 불복은 검사를 위한 게 아니야. 검세를 위한 게 아니야. 피고인을 위한 거예요. 이게 형소의 특징이에요. 민소법은 원고 피고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한쪽 편 들면 큰일 나요. 먹살잡이 나간다고. 근데 형소는 검사 피고인이죠. 보호에서는 피고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불복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피고인을 위한 거야. 그래서 정치재판이 나오건 항소가 나오건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돼요. 그럼 이제 불변금을 낼 거거든? 낼 텐데 불변금을 낼 때 요거 약식명령은 변형된 불변금이에요. 정치재판. 그래서 이게 457조의 2가 나온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럼 얘들이 조문 왜 이걸 내냐? 조문만 있어서는 낼 수가 없어요. 판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판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피고인 정치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랑 공부한 분들은 어떤 걸 기억하냐면 약식명령에다가 밑줄을 치고 벌금이라고 써볼게. 약식명령이 아니죠. 서면심리에서 벌금을 내는 거잖아. 그죠? 서면심리에서 뭐 낸다고? 벌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약식명령이 벌금이겠죠.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식명령에서 피고인만 재판 청구하면 이건 피고인에 준 제도니까 더 불리하게 좀 피고인이 후회할 거 아닙니까? 괜히 콧도로 뽑았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다고요. 제 말 이해되세요?
뭐가 다르냐면 2항에 보면 중한형은 선고할 수 있어요. 중한형은 선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한형은 선고에다가 밑줄 치고 생각해보세요. 벌금형을 가액할 수는 있어요. 가중할 수는 있어. 그것까지는 안 봐준다는 거야. 그러나 중한 종량은 선고할 수 없죠. 이게 일반된 불법과 다른 거야. 항소나 상고에서는 아예 중한형 자체를 선고할 수 없어요. 일반 불법금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는 변형된 불법금이니까 종류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냈을 때 뭔가 물어보는 게 있다고. 판례를 물어본다고. 저랑 판례 찾을 건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판례 나중에 드릴 텐데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다른 사건이 병합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요게 판례가 있다고.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그래도 중한 종류형은 선고할 수 없어요. 그게 판례야. 그걸 써주면 이제 고득점이 되는 거지. 제 말, 조문 찾고 중한 종류형을 선고할 수 없을 때 뭐라고? 다른 사건이 병합돼도 뭐라고요? 중한 종류형은 선고할 수 있다라 없다? 없다. 요거를 써줘야 됩니다. 이게 약식 절차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건데 458페이지 성광펜 좀 들어주시고요. 1번 그 판례 중간 약간 위에 동그라미 1번 판례 보이세요? 1번 판례 보면 형소법 450조의 이게 1항은 이것을 베끼면 돼요. 피고인 전시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보다 중한 종류형 선고하지 못한다. 형종상향 금지 쓰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형표 씌워줘야 돼요. 그래 정의시 좀 읽어줄까요? 위부터? 위부터. 예. 네,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걸 묻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써야 할 말하면 병합된 경우에도, 병합신에서 병합되면 경합범이 될 거 아닙니까? 경합범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한 줄 더 쓰면 고득점이죠. 피고인 보호의 취지상 판례가 타당하다. 아니 지금은 그냥 맛만 보면 돼요. 지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할 건데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이. 그러니까 조문 찾고 판례 쓰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올해 예상이 되는데 약식명이 나오면 항상 이걸 딱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약식명이 왜 나올 수 있냐면 사실은 고제 전체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50점짜리 내기는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법무사의 특징이 그런 건데 첫 번째 약식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이건 잠깐만 같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공판은요. 좀 한번 보세요. 공판은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맞죠? 공판은 뭐죠? 1심, 2심. 용어 알아야 돼. 보통 1심을 원심이라고 하고요. 1심 뭐라고? 원심. 2심을 항소심. 3심은 상고심. 아니, 근데 여러분 참 1차 다 붙었잖아. 그지? 붙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내년을 대비해서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잖아. 제가 사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청취하는데 제가 법무사에서 그걸 좀 공부를 해봤는데 어떻게 붙었어요, 1차를? 대단한데? 나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야, 어떻게 붙었어, 1차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야, 나는. 네? 마이크. 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하면 2차 따위는 별것도 아니에요. 네? 그 노력에 반만 하면 돼요. 그 노력에 반만 하면 붙을 수 있어요. 네? 용기 가지세요. 그리고 시간이, 이번에는 시간이 80일도 안 돼. 79일인가? 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시간 줘도 공부 안 해요. 마찬가지야. 어차피 마찬가지. 그러니까 79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해주면 되죠. 이시항소심인데 왠지 모르겠으나 법무사는 2심을 주로 내요. 나도 이유를 몰라. 항소심을 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맨날 항소심이에요. 100% 항소심. 그러니까 1심 안 내요. 항소심을 낸다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잘 봐요. 근데 그동안 너무 우려먹었으니까 이제 1심 안에 약식과 정식이 있는 거예요. 약식과 뭐라고요? 정식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판은 정식이야.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약식은 1심의 변형된 형태라고. 요거는 서면심리야. 뭐라고? 서면심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약식, 잘 쳐보세요. 약식에서 정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정식 재판 청구라 그래요. 일로 가는 건 항소라 그래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항소하고 정식 청구는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항소는 뭐야?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게 항소고 100% 그동안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약식에서 정식으로 나가면 뭐죠? 정식 재판의 청구라고 한다.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453조에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조문 보고 쓰면 돼요. 이래 있습니까? 7일 내에 한다. 이거 조문 보고 쓰면 정식판 청구. 보이죠? 453조 있진. 그런데 이런 모든 불복, 그러니까 항소나 다시 한번 항소나 정식판 청구나의 모든 불복은 항상 뭐죠? 피고인 보호를 위한 거예요. 뭐죠? 피고인 보호를 위한 거야. 그래서 불변금이 있는 거예요. 뭐죠? 불변금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항소가 나올 거고 불변금이 나올 거라고. 제 말이 되니까 항소심이 나올 거고 불변금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너무 첫 시간에 빠르긴 한데 항소를 보면 항소는 357조부터 있어요. 항소는 357조부터 있고 보이세요? 항소는 357조부터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368조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항소할 때도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항소할 때도 불이익 368조에 불이익 변경 음성이 있죠? 예상 문제라고는 제가 읽어볼게. 368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이십니까?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세요? 무거운 형이 바로 중형이야. 중형인데 뭐보다 중형? 아니 중하다는 건 뭐가 비교가 있어야 되나? 원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어. 이걸 조문 보고 정확히 써주시고 이해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조문에다가 연필 한번 써볼게. 중형 선고 금지. 중형 선고 금지야. 그럼 떠올라야 돼. 그럼 불변금은 중형 선고 금지인데 왜 인정되는 거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인 보호. 그러니까 불변금이 나오면 꼭 써야 할 말이 뭐죠? 피고인 보호란 말이 나와야 돼. 피고인 보호란 말이 나와야 돼.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교과서에 그렇게 많은 판례들이 있겠지만 그걸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버려. 그런 건 다 버리고 피고인 보호란 말을 써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형 선고인데 민소 잘하시죠 여러분들? 민소 잘하시죠? 잘한다고 말해줘요. 에? 민소도 시험 보잖아. 미친놈들이에요. 민소를 1차에 없다가 2차에 또 보지. 맞나요? 또라이들인데 민소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민법이랑 민사집행법 잘하시니까 그거를 최대한 살려서 민소를 정리하셔야 돼. 근데 민소에도 불변금이 있어요.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불변금은 민소는 어느 쪽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민소 책을 찾아보면 민소의 불변금은 처분권주의 때문에 처분권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변경도 금지다. 이걸 써야 돼. 민소에서는. 그러니까 민소의 불변금은 처분권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이익변경도 금지가 되지만 형소의 불변금은 그랑 차원이 달라요. 형소의 불변금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형 선고만 금지하는 거야. 중형 선고만 금지하는 거야. 피고인 보호할 말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 너무 빠르지만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항소심은 오늘 할 건데 좀 이따 할 건데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뭐가 돼요? 이거 매년 나와. 항소심 공소장 변경이 돼요. 그래서 중한죄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왜? 꼴이 바뀌니까. 매번 물었는데 자, 항소심은 뭐죠? 공소장 변경이 되니까 중한죄를 인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뭐죠? 실체 진실주의야. 이게 뭐 실체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뭐죠? 좀 이따 할 거니까 일단 간만 잡아보세요.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되니까 중한죄 인정할 수 있지. 그렇다고 중한형은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양형주의야. 양형이야. 양형. 그러니까 중한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중한형은 선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법정형보다 경한형을 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왜? 중한형은 선고할 수 없어. 이게 바로 형소법의 불변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이건 정리해놔야 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교과서에 꼭 써야 될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과서에 우리가 교과서에 답안지에 죽어도 써야 될 말이 있어요. 죽어도 써야 될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항소심이 매번 나올 거 아닙니까? 항소심이 매년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 항소심을 정리해놔야 돼. 교재를 펴볼게요. 사실 너무 빠르긴 한데 항소심을 펴보면 항소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우리가 꼭 답안지에 써야 될 말은 가지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이하죠?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간지 좀 붙여주시고요. 첫째 줄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대한 2심의 상소. 2심에 대한 2심 상소 맞죠? 2심 상소하는 거야. 1심 판결에 대한 상소다. 맞죠?
여기까지 뭐 두 줄 쓴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이 답안지에 꼭 써야 될 말은 바로 쟁점, 향수 구조라고 말이죠. 이건 별표 3개 이건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향수 구조 언제나 나오니까 알아둬야 된 향수 구조인데 첫째 문제의 제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건 법전에 없다는 거야. 구조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거야.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학설을 따져봐야 돼.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따져봤는데 학설이 3개입니다. 사오심설, 절충설, 속심설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우리는 절충설을 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쓸 수 없는 건 버리는 거야. 네?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왼쪽 옆에다가 써볼까? 복심설이라고 써요. 복심설. 사주지 같아. 복심. 복심은요. 이게 다시 복자야. 반복할 때 복자입니다. 복심설은 일심을 반복하는 거죠. 일심 뭐라고요? 반복. 일심을 반복하는, 한 번 더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일심을 다 무의로 돌려버리고 일심을 한 번 더 하는 게 뭐라고요? 복심이에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써줘야 할 게 뭐냐면 복심이 구형소법의 태도입니다. 구형소법의. 이걸 써줘야 돼. 구형소법의 태도야. 그래서 제끼는 거야. 복심이 옛날 형소법의 태도라고요? 네? 근데 삭제했죠? 삭제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복심이 아니란 얘기지. 원래 있었던 걸 없앴다는 건 그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있었던 걸 없앴다는 건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복심설은 구형소 태도인데 삭제했다라는 거야. 따라서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복심은 뭐냐? 구형소 태도니까 삭제됐으니까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규정이 없다는 거야. 원래는 복심했는데 이 한 줄만 써줘도 쓸 말이 늘어나는 거야. 속심은요. 속심설. 속심설은 교과서를 살립시다. 속심설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속심설에다 붙이고 일심을 연장하는 거야. 일심을 뭐라고? 연장하는 거야. 이을 속자야. 계속할 때 속자예요. 계속할 속자니까 일심을 연장하는 거야. 응? 일심을 계속하는 거야. 일심을 연장하는 계속설이죠. 이렇게 속심이야. 이해돼 있어요? 그래서 써볼게. 일심을 승계하면서 꼭 써보세요. 추가적 증거조사. 일심을 승계하면서 추가적으로 증거조사. 이 말 써줘야 돼요. 쓸 수 있겠어요? 일심을 뭐야? 승계하면서 추가적 증거조사. 그래서 꼭 써야 할 말은 추가적 증거조사야. 그래서 쓰신 다음에 증거조사를 한번 네모로 묶어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추가하는 거야. 마지막 사오심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오심설이 일본 말인데 사오심설은 이렇게 쓸게요. 더 이상 증거조사하지 않고 항소 이유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법률 문제만 한 번 더 판단. 꼭 써야 될 말은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만 한 번 더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읍조로 볼 테니까 쓸 수 있는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항소심의 구조는, 자, 문제 제기해야 돼.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학설을 살펴보겠다. 유도할 수 있죠? 그지? 그리고 학설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속심설, 복심설, 사심 3가지가 있는데 복심은 뭐냐면 일심을 뭐죠?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야. 일심을 다 없애버리고 한 번 더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구형소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태도인데 지금 삭제했으니까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원래 있었던 걸 없앴다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속심 뭐라고요? 일심을 승계하는 거야. 그래서 추가적 증거 조사. 마지막에 이런 건 사후심이죠. 사후심은 더 이상 증거사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사 안 하고 법률 문제만, 항소 이후의 범위 내에서 법률 문제만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출제자가 바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속심은 추가적 조사하는, 복심 안 따를 거니까 볼 거 없고 거기 하면 쓰고, 절충설 버려. 저는 버리고 정말 이래요. 그래서 버리고. 속심설은 뭐냐면 복심 안 따를 거고, 속심설은 추가적으로 증거조사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실체 진실주의에 부합해요. 어쨌든 조사를 더 해보는 거야. 증거조사를 실체 진실주의에 부합하는 거야. 사후심설은 소송 경제에 부합해요. 사후심설은 뭐에 부합한다고요? 소송 경제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 2개를 출제자가 볼 거라고. 이걸 썼는지.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답안지에 속심설, 항소심을 속심이라고 보는 경향이다. 이건 답안지도 모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속심설은 속심으로 그거 있지 뭐. 그렇지 않나? 추가적 증거조사.
실체, 진실, 주의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사후심사는요. 법률 문제만 한 번 더 판단. 그 다음에 뭐죠? 소송, 정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서 세 줄을 발표 3개 치고 답안지에 써줘야 됩니다. 이래 있습니까? 답안지에 써줘야 돼요. 절대 판례는 속심사 이따로 쓰지만. 네, 여기까지 정희 씨좀 읽어줄까요? 판례 태도. 판례는부터 읽으시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하죠. 아니요. 판례 태도 지금 잘 읽고 있어요. 네. 속심설의 입장에서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고 네. 사후심적 요소를 가진 판결들은 남상소의 피해를 억제하고 소송 경제상의 수에서 항소심의 핵심적 성격의 제한을 가하는 것에 불과한다고 판시하였다. 이걸 얼마나 많이 살리냐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조문에 사후심적 성격의 조문도 있고 속심 성격 조문이 있어요. 판례는 주된 게 뭐야? 속심설로 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물론 사후심적 규정도 있지만 그건 뭐죠? 소송경제의 필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남상소라는 거는 민소에 들어봤겠는데 상소를 남발하는 거죠. 상소는 뭐죠? 남발. 권리 남용할 때 그 남자예요. 상소를 남발하는 거야. 그걸 막으려고 둔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 속심인데 물론 안 되면 원칙 속심이라고 써야 돼.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긴장하고 그래서.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판례는 원칙 속심자 입장에서 사후심적 규정은 남상소의 폐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송경제에 의해서 감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걸 써줘야 됩니다. 교재에 나온 대로 많이 써서 점수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원칙 속심, 예외적 사후심 이렇게 써도 뭐이든 점수 받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검토죠. 검토를 꼭 써줘야 돼요. 되게 보면 검토를 안 쓰는데 학설 대립인등 반드시 검토 써줘야 돼. 그리고 검토는 대부분 판례를 따라가면 돼요. 뭘 따라가면 돼? 판례를 따라가면 되는데 핵심 키워드죠. 우린 실체, 진실주의가 형소의 최대 목적이니까. 민소의 처분권주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실체, 진실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라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쓴 것은 답안지 꼭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소란 말이 나오면 이거 써주면 돼. 그럼 꽈락 안 준다고. 제발 이해되죠? 이해되죠? 요거는 일단 정리해서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추가적으로 증거조사가 되죠. 그지? 우리가 속심설로 보니까.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걸 공소장 변경 오늘 나올 거야 좀 이따. 항소심에서 공소장 요건 매년 나와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별표 3개 쳐줘야 돼. 이거 쓰고 변경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걸 연결하셨다면은 앞으로 가야 돼요. 또 이게 교사 이렇게 되는데 거기 불변금이 있는데 거기 400페이지에 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죠? 맞나요? 맞나요? 거기 1번의 의인데 그 뒤에 분 제가 이름을 좀 여쭤봐도 될까? 몇 명 안 되니까. 네. 학생이라 불러도 되겠죠? 네. 정민님. 네. 제가 약간 말을 이렇게 해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훨씬 많아요. 나이가. 네. 김정민, 그 세 줄을 좀 읽어줄까요? 그렇겠죠? 네. 여기서 꼭 중요한 거는 거기 328 조문을 인용해야 돼요. 조문이 328조 위치를 알아야 돼. 가로 안에 396조 2까지 못 써도 368조를 인용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용하시고 욕심을 내는데 여러분이 죽어도 써야 될 말은 중환형, 원심형보다 중환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민소랑은 달라요. 근데 하나만 더 체크한다면 피고인이 항소, 뭐죠? 피고인의 항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세요? 그 다음에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 이렇게 다 있잖아. 요걸 쓰면 더 좋겠죠. 피고인 항소, 그러니까 피고인 직접 항소한 것도 있지만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세요? 그럼 그러니까 피고인이 항소에다 동그라미 1번,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에다 동그라미 2번, 맞죠? 응? 피고인을 위하여에다 써볼게. 상소 대리권자. 뭐라요? 상소 대리권자. 쉼표 찍고 검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소 대리권자든 검사든 왜 상소했다면 중환형을 성공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상소는 누구를 위한 제도니까? 피고인을 위한 제도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홍준표가 좋은 분이긴 한데 답안지 이렇게 앙상하게 쓰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안 쓰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그리고 쓰고 하다 써볼까? 피고인 보호를 써줘야 돼. 꼭 피고인 보호란 말이 나와야 돼. 중형.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것도 죽어도 써줘야 돼요. 됐죠? 됐지?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아래 잡히는 거야. 2번에 제목만 보면 돼.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불병금의 적용범위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보이세요? 보이세요?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피고인 위해서 상소한 사건. 됐나요? 됐는가? 그리고 여러분 심한데 피고인 위하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400페이지 맨 끝에 뒷부분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 보이세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 찾았습니까? 거기다 상소 대리권자. 상소 뭐? 대리권자라고 쓰면 되고요. 맨 뒤에 학생 이름이 뭐죠? 정희님. 네. 검사가 붙어. 세 줄 좀 읽어줄까요?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를 피고인이 원하는 상소한 사건으로 보아 이 원칙을 준수에 대해 해외의 공정술에 입장에서 통치하고 있다. 당연하죠. 피고인 보호니까. 난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한 사건도 불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판례를 묻겠죠.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아니 검사가 피고인이 이제 1심에 만족하고 있는데 검사가 야 항소할게. 왜요? 전 괜찮은데요?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항소했어요? 중환형이 나왔어요. 그럼 검사는 원망하겠죠? 이 새끼 왜 가만두지? 그냥 중환형 선고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왠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제가 예상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보세요. 3번에 보면 상소한 사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좀 전에 한 거랑 정리해 볼게. 두째 줄 뒤에 밑줄 칠게요.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돼서 경합범으로 처단될 때는 불이익 변경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옆에 써볼게. 중환형 선고 가능.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아니야 이거 벌써 놀라는 게 당연하지. 지금 당연히 놀랄 거야. 잘 봐. 항소심에서 뭐죠? 중환형을 병합되면 중환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아래 동그라미 3번 판례요. 1번, 2번은 버릴 거고 1번, 2번은 버릴 거고 좀 이따 버릴 거고 3번만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3번은 쓸 수 없는 거니까 읽지도 마. 그냥 이게 그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쓸 수 없는 건 그지? 그럼 뭐 이상 너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 그래 예상 문제라고요. 자, 지금 1심에서 2심으로 하는 항소에서는 뭐죠? 병합되면 중환형을 선고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근데 아까 다시 이제 됐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불방금.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약식명령 가볼게요. 약식명령에 가시면 457페이지. 456페이지 보면 중간에 로마자 4번에 정식 재판 청구라고 나와있죠. 요거야 지금 정식 재판의 청구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때는 그냥 불병금입니까? 변형된 불병금입니까? 변형된 불병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어디냐면 458페이지. 밑줄치켓. 거기 판례 바로 아래 넷째 줄 뒤에 정시재판 절차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거기다 붙이고 피고인 보호의 취지상 당연.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가든 피고인 보호 취지상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가장 큰 예상 문제는 이 불편하면 형종 상향 금지됐지만 중환형은 선고할 수 있잖아요. 읽으시면 돼. 네 줄 쉬는 시간에. 중환 종류만 안 가면 되지 중환형은 선고할 수 있죠. 이건 조문 보고 쓰면 돼요.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몇 번이죠? 아까 정리했지 않습니까? 1번 판례를 별별 3개 쳐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23년 판례 아닙니까? 홍은점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하다가 막 소개해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각주 14번을 쓴다는 건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운데 집중해 보세요. 이거는 병합되면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2심으로 할 때는. 그러나 이거는 병합돼도 종운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야. 응? 판례가 나온 거야. 2023년에 판례가 나온 거야. 하지만 이게 강력 예상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최신 판례가 나온다나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 뭐예요? 판례만 달랑 쓰면 답이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드린 건 다 쓰면서 오셔야 돼. 변형된 불변금이라든가. 제 말 이해되십니까? 조문 찾아갖고. 근데 이것도 조문 찾으면 쓰기 쉽겠죠? 그래서 거기 450조 2가 바로 변형된 불변금이한 이해되세요? 되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요것만 내면 너무 밋밋하니까. 여기 이해되죠? 너무 제가 두서가 없나? 여기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이 출제자가 이것만 내면 너무 안 되니까 50점을 채워야 되잖아. 문제가 길어야 되잖아. 두 번째 내는 건 어떤 거냐면, 자, 거기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보이세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요것도 예상 문제인데, 잠깐만요. 이상하게 써놨는데 병합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좀 이게 이 책이 약간 그 부분 협정에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402페이지를 펴볼게요. 402페이지. (402페이지를) 펴보면 402페이지 아니라 402페이지 보면 거기 중간에 판례가 하나 있죠. 판례가 하나 있죠. 여러분 요건 약간 변형된 건데 꺽수의 2번 볼게. 꺽수의 2번을 보면 중간에 꺽수의 2번 있죠. 자, 제가 이거 밑줄 볼게. 이걸 소개했나? 약식명에서 피고만 전심 청구했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무소에서 공조 제기했다가 1심에서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명생 사실을 예비로 추가한 내용 공소를 신청한 사안에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건 1심이잖아. 아직 1심이니까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되겠죠. 그지? 없어서 쓰는 건데 여러분 그 오른쪽 앞에다 써볼게. 거기 402페이지에 그 판례 왼쪽 앞에 한 여백이 있죠. 거기다 써볼게.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이거 잠시만 제가 판례 갖다 드릴게요. 항소심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왜? 항소심 뭐니까? 속심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변경돼서 당연히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요. 그지? 그러나 그렇더라도 먼저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낸다고. 왜? 불변금 때문에. 그러니까 피고만 항소했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요. 그걸 소개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네 이 책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되니까 중한형은 중한죄는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중한형은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항소심에서 중한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중한형은 선고할 수가 없다. 요걸 물어볼 거라고. 그걸 물어보면서 왜? 공소장 변경이 되니까. 너무 빠른가? 항소심에서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공소장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딘가 있을 텐데 잠깐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일단 그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불변금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이제 나왔는데 거기 405페이지. 꼭 답안에 써야 될 말이 있어요. 405페이지 판례 3줄. 반가로 이번에 불이익 변경 판단의 기준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거 한번 하시고. 학생 이름이 뭐죠? 우서영 학생. 네. 우리 학생 그 3줄 좀 읽어줄게요. 그 3줄. 네.
여러분 형법 50조가 형의 경중이에요. 뭐 형의 경중. 형법 50조가 뭐 그러니까 사형이 제일 뭐 높고 그다음에 무기징역 이렇게 있는데 그걸 기준을 하지만 전체적 판단,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말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꼭 써야 될 말이야.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일단 요 세 줄은 답안에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꼭 써야 할 말은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표현은 뭐라고요? 50 기준이지만 모든 걸 전체적으로 실적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꼭 써야 할 말이 전체적, 실적, 비교 판단만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거의 요즘 마지막에 했지만 전체적 실적 판단이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체적 실적 판단이 어려워요. 왜냐면 기준이 하나면 되게 쉽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기준이 잘 모르겠는데 결혼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잘생긴 게 좋습니까? 돈이 많은 게 좋습니까? 아, 둘 다요. 아, 너무 무리한 주문인데 우리는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돈 많고 못생긴 놈이 좋은 건지 돈 없는데 잘생긴 놈이 좋은 건지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판단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많고 못생긴 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죠.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돈 많고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 실적으로 판단해봐야 돼요. 정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적 판단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케이스만 하면 딱 하나밖에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먼저 거기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요걸 붙여야 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병행하는 거. 붙여줄게.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병행하는 거다 밑줄을 치고 형이 둘 다 들어가죠. 여러분 부정기형을 네모로 묶으시고 써볼게. 소년범. 무슨 범? 소년범. 키워드예요. 소년범. 그 다음에 상대적 부정기형이에요. 상대적 부정기형. 되세요? 소년범한테 하면 상대적 부정기형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소년범 상대적 부정기형을 할 수 있는데 소년범한테 상대적 부정기형이에요. 상대적 부정기형이 뭐냐면 장기와 단기가 있는 거. 그게 나왔죠? 장기와 단기가 있는 거야. 장기가 단기가 있는 거야. 또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재밌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1심에서 편안하게 1심에서 얘가 소년이었어요. 19세 미만이 한. 그래서 상대적 부정기형이 나온 거야. 왜? 소년이니까. 소년범이니까 상대적 부정기형이 나왔다고요. 장기 10년, 단기 5년. 그러니까 형의 수형 태도를 봐서 적절하게 가중해야 되는 최소한 5년은 깜빵에 있대 10년 안 넘어가고 사이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 부정기 형이야. 소년범이죠. 이해되세요? 근데 얘가 항소했어요. 자, 같이 써볼게. 피고인만 항소한 거야. 피고만 항소한 거야. 상황 이해되세요? 피고만 항소했어요. 근데 2심에서 아이를 처먹은 거예요. 19세가 됐어요. 성이 됐어요. 그러면 소년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반대로 갈 수 없어요. 반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맨날 항소할 거야. 반대로 많이 안 나오는데 19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정기형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피고만 항소했으니까 불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겠지. 판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표현 어떻게 하냐? 종래에는 자 볼게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부정경의 단기 표준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단기 표준, 단기 동안 표준, 단기 표준을 쓰고 하다 보시면 피고인 보호 뭐라고요? 피고인 보호를 강조하는 거야. 이거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피고인 보호를 강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지? 바꿨어요. 그래서 중간형으로 평균 반띵. 그래서 이 변경에서 부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가 아니고요. 중앙.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단계 중앙형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10년 5년 합치면 15년이죠? 7년 6개월로. 7년 6개월보다 중간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써줘야 되는데 그것도 빠졌네. 한 줄만 써볼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판례 드렸어야 되는 거나 나중에 드리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장기 단기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 표냐 장기 단기로 말하면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 전체적 종합적으로 중간 어느 지점인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딱 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종합적으로 말하면 중간 지점을 판단해야 되는데 예? 정중앙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요걸 답안지에 써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정중앙이 가장 중간적이 판단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게 배우한테 불이익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답안지 쓰시고요. 이제 판례 드릴게요. 되십니까?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왜? 요 판례가 몇 판례냐면 2020년 판례거든요. 20년 판례니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나올 수 있고 제가 보장 한번 보시면 돼요. 됐는가요? 마지막 요것이 마지막인데 우리들 정말 괴롭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집행유예입니다. 없애버렸으면 좋을 거였는데 집행유예요. 그래서 이게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좀 특이하거든. 특이하기 때문에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별표 3개까지는 아니고 별표 1개 정도 붙이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길게 낼 때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야. 집행유예는 형 집안 유예하는 거죠. 여러분 팁 한번 보세요. 잠깐 하나만 볼게. 형 집안 유예하는 거니까 요거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징역 1년이 나왔어요. 징역 1년이 나왔는데 만약에 징역 1년에 집유 1년 응? 둘 중에 어느 게 무겁습니까? 징역 1년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형법 했죠? 이게 무거워요? 두 개니까 합치니까 더 무겁나? 그래? 희한한 논리인데? 듣도 못한 논리인데요? 이게 무겁지. 당신의 일이 무겁지. 이거는 깜빡 안다고요? 이거는 집에 간다고요. 사발면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집에 가서.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겁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징역 2년에 징역 1년이랑 징역 2년에 집유 1년 이걸 낸다고요. 요거가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징역 1년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 이게 어때요? 라면 먹으니까 좋아요. 이거는요? 이걸 어떻게 하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취소가 되면 깜빵에 2년 가야 되니까 취소가 깜빵 가니까 이게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지. 너무나 놀랍게도 판례는 모르겠다는 거야. 농담이야. 모르겠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지. 판례는 둘 다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징역 1년을 징역 2년, 12년을 못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게 수학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수학적으로는 한쪽이 무거워야 돼. 근데 우리는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에? 어느 쪽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형광펜 들어주시고요. 나오는 이거밖에 안 나올 테니까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이세요?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찾으셨어요? 2번 동그라미 1번. 그래. 정인 씨가 좀 읽어줄까요? 집행유예 형용중부터. 406페이지. 406페이지. 1번의 두째 줄에 보면 징역형 금호형을 보고서 읽을까요? 두째 줄 중간부터 징역형 또는 금호형을부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줄이면서 예. 집행유예를 박탈한 경우에도 뭐야. 다 읽었는데. 경경이 된다. 이거를 줄이면서 집행을 없애버린 거잖아, 이게 지금. 징역 2년에 집유 1년을 징역 1년으로 바꿨지? 불이익 병형입니다. 아무튼 불이익 병에 해당하는 거야. 위협한 항소심 판결이 되는 거야. 자, 왜 가로해볼까?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행유예 기한을 무사히 도과하면 형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호소심 상황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5줄. 읽어줄까요? 징역형을 늘리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이 된다. 관여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징역형을 늘리면서 늘렸죠? 집행을 붙여도 뭐죠? 불이익 변경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두 개가 다 판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도 먹하고 저렇게 먹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한번 적어드릴게요. 징역형을 늘리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경우에도 불이익방해다 이렇게 돼 있지? 거기다 저번에 쓸게.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 때문에. 집행유예 뭐죠? 취소 가능성 때문에. 취소되면 깜빵에 2년 가야 돼요. 이래 있어요? 취소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소나 실효 가능성이 있죠. 취소나 실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둘 다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봐요. 여러분 불방검에서 여러분들이 꼭 답안지에 써야 될 말은 405페이지의 반가로 2번의 그 73번의 73년 팔레스 세 줄입니다. 이건 답안지에 써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이걸 써야 돼. 그리고 이제 사안을 포섭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로 단편적으로 판단해요.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맞나요? 그래서 소년범에서 부정경일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묻고요. 요것도 나올 수 있고, 그지? 정중앙 수상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볼 때 중간쯤에 가장 적정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나오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제가 밑줄 쳐드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나머지는 우리 해봤자 못 쓰니까 버려. 다 버려. 이해되세요? 다 버리고 이것만 정확히 쓰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항상 쟁점이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꼭 써야 돼. 다시 한번 거기 406페이지 쓴 거 다시 확인해 볼게요. 406페이지 지금 그 집행유예 위에 동그라미 4번 판례에 적어드렸죠. 항소심에서 뭐지?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아닌가? 제가 402 썼나? 왜 이러니? 402페이지 판례 옆에 써진 거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또 말할 거야.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공소장이 되죠? 그러니까 왜 항소심의 구조를 그러니까 이거 쓰려면 뭘 써야 돼? 항소심의 구조를 써야 돼. 아까 앞에 쓴 거. 속심이니까.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되니까. 이해되겠어요? 바꿀 수 있지. 조사해보니까 이상한데.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중한 죄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없다. 요걸 내고요. 이해되겠습니까? 5점을 채워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약식명령에서 변형된 불변금까지 내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변형된 불변금. 그게 어디냐면 네, 뒤쪽에 있죠. 뒤쪽에 405페이지 있습니까? 아닌데? 400? 거기 변형된 불변금. 예? 조문 찾으시고 중한 종류형은 선고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중한형은 선고할 수 있다. 이거 조문 베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한 종류형은 선고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일반 불변금과는 달리 뭐죠? 병합 때도 중한 종류형은 선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판에는 자, 아직 한 번 더 볼게. 이게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지. 병합되면. 일반 불변금은 병합되면 깨지는 거야. 근데 변형된 불변금에서 형종사형 금지는 뭐죠? 병합 때도 중한 종류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각 주까지 붙어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예상 문제입니다. 모든 것 다 예상 문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불변금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외울 거 일단 항소심의 구조는 죽어도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대충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항소심의 구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불변금의 불이익 판단 방법 외우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찍어드릴게요. 410페이지 항소의 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항소심의 구조 제가 고쳐드린 대로 답안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속심설 깔끔하게 써야 돼요. 속심설, 복심설, 사후심설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요. 네? 쓰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항공소장 변경 별표 3개 맞죠? 그 다음에 아래 기판 시작 보면 중요하긴 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항소 이유 볼 필요 없어요. 항소 이유 로마자 2번 항소 볼 필요 없고 항소 절차도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정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어디로 할 거냐면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앞으로 가야 돼요. 불이익 변경금 이렇게 나온다. 불변금 이것도 별표 3개 맞죠? 불이익 변경금칙 별표 3개 치시고요. 400페이지에 불변금 별표 3개 일단 저는 뭐 다 빼고 거기 368조 한번 쳐주시고요. 그 400페이지 의해서 368조 별표 쳐주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외울 수 없는 건 다 버리고 양가로 이번에 목차 피고인 항소한 건 당연한 거고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한 거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 판례 맨 위에 검사가 항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맞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기 반응으로 3번. 상소한 사건이라고 나와있죠. 찾습니까? 상소한 사건. 거기 둘째 줄 뒤에 항소심에서 밑줄치게 다른 사건이 병합돼서 처단 병합될 때는 불이익 병행이 금지되지 않는다. 찾았습니까? 그 밑줄 치고 써볼게. 약식 명령에서 형종 상향 금지와의 차이. 약식명에서 형종 상향 금지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약식 명령에서 형종 상향 금지와의 차이. 이게 예상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버리고 아래 한거 버려. 그 다음에 파기환송 버리고 다 버리시고. 됐나요? 여기 있네. 정신파천고. 양가로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아는 얘기니까. 402페이지에 3번. 중형은 선고할 수 있지만 중한 종령은 선고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아래 판례 보지 마시고 왼쪽에 써드린 거. 항소심 공소장명은 되지만 중한형은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판례 드릴게요. 됐나요? 재심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병합도 다 봤으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되고 다 버리고 어쩔 수 없어요. 다 버리시고요. 한 거니까 다 버리고 한 장을 넘기면 404페이지 불변금의 내용, 불변금 내용입니다. 여기 크게 없네.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됐고 대상 됐고 405페이지 이건 중요하죠. 기준 꼭 해야 돼. 50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체적 실적으로 비교한다. 이해되겠어요? 전체적 비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경에서는 정중앙 부정경 정중앙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겠어요? 세줄 쓰고 정중앙 판례 체크하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집행유예 일대 이해되겠어요? 집행유예 어느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 희한한 판례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버리고 일단 여러분 만약에 불변금이 나왔을 땐 지금 제가 말씀한 쓰시면 절대 꽈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줄 수는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일단 대신 정확하게 써야 된 깔끔하게 해서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판례 잠깐 넘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10페이지 항소심 구조까지 봤죠? 항소심 구조까지 본 거야. 됐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두서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뒷부분을 더 마무리 줘볼게요. 됐는가요? 네. 고생했습니다.